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 당청 관계 복원과 경제 재도약을 여당 지도부에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오늘 당청 회동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유용화 정치평론가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 지도부와 오늘 오전 11시부터 50여 분간 회동을 했습니다. 약 5개월여 만인데요. 말 그대로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박 교수님, 네네. 오늘 회동 어떤 의미로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당청 간의 찰떡궁합을 과시해야지 지금 앞으로 산적한 국정과제, 또 추경예산 편성, 앞으로 또 총선까지 가는 가다란 그 정치 일정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난번 유승민 원내대표 때는 8일 만에 이렇게 청와대 초청해서 미팅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틀 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새로 임명된 현기환 정무수석의 역할이 상당히 크구나.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가 언론에서 분석한 바대로 상당히 긴밀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결국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지금 오늘 여권의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 중심 정치론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새로운 그 민생 정치를 강조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국민 중심 정치론이 아니고 국민 소외 정치론을 느끼면서 정치권을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여권이 책임이 많기 때문에 국정에서 찰떡궁합을 과시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풀어서 국민들한테 시원한 청량제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평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당과 청와대가 잘 결합을 해서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 과연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저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기 해서 쫓아낸 다음에 이루어진 이제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국정 운영이 예를 들면은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우리는 확실히 충성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김무성 대표라 다른 지도부가 확실히 보여준 그런 자리고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충성을 받아주겠다. 뭐 그러한 오늘 자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국정 운영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현재의 박근혜 정부가 나름대로 개혁을 추진하고 국정 운영의 틀을 가져가면서 원만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충성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현재의 박근혜 정부는 지금 이제 2년 반차를 돌아서는데 반회전하는데 실제로 어떤 정체성이 무엇인지, 2년 반 동안 무엇을 했는지, 향후에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상당히 불분명한 상황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비관한 예로 지금 최경환 경제팀이 거의 90조의 돈을 풀었다 그러는데 또 추경에서 돈을 푼다는 게 않습니까? 그러나 경제는 나아진 측면이 없고요. 사회적 불균형과 경제적 불균형은 확대되고 있고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저렇게 대통령에 충성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로서 진짜 국회의 역할로서 일을 잘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회동은 평가하되 숙제가 많다 이런 지적인데 황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또 한국적인 정치 상황에서 여당은 솔직히 말하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죠. 그런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간에 예를 들어서 출장소가 우리는 독립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여권 전체가 상당히 삐걱거리고 그 본질은 내년의 공천 또 그 뒤에 있는 대선에 대한 이 주도권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 이런 부분에서 여권이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여권이 사실상 대통령을 견제하느냐 또 지금 대통령 중심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실상 없애버리는 오스트리아식 분권적 개헌을 김무성 대표가 작년 9월에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급히 거둬들이긴 했지만요. 그때부터 사실상 긴장이 끊임없이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 간에 있어 왔죠. 그 긴장이 이제 극대화된 것은 3개월 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김무성 대표는 그래도 이 대통령과의 긴장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치고 빠지는 부분을 잘해왔어요. 뭐 좀 거슬리는 발언을 했다가 그 다음에 곧 사과를 하거나 수습을 하고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노회하게 잘해왔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공법으로 대통령이 싫어할 만한
뭐 경제주의 분야에 있어서 가치관 문제, 복지 문제, 예. 조세 문제, 사드 배치 문제 거의 뭐 그 야당의 원내대표처럼 이야기를 해왔죠.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지난 3월 그 중순경에 대통령이 남미 출장을 가기 전에 있었던 성완종 씨 리스트에 친박 8명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오죽 그 답답했으면 비행기를 세워놓고 김무성 대표만 불러서 독대를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4월 16일이었죠. 네, 갔다 오실 때 대통령이 감기 몸살로 엄청 이 국무까지 중단하고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5월 29일 날 밤에 사단이 났죠. 국회급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서 6월 25일 날 이제 대통령이 한마디로 경로, 진노한 정도 수준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를 이제 어쨌든 옷을 벗게 하고 우리가 어쩌다 이리 됐노 이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상정 폐기하고 완전히 그냥 여당이 대통령에게 우리가 했던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숙였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어쨌든 국민들 앞에 이 모습이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처리해야 될 법안도 많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도 있고 하니까 뭔가를 좀 매듭짓는 그런 세레모니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 저는 오늘은 세레모니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네. 실질적으로 오늘 뭐 10시 56분에 만나서 독대 시간까지 포함해서 55분이었다. 그럼 11시 50분에 끝났는데 예. 정상적인 그 당청 관계라면 점심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월 회동 때도 이제 오차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때도 좀 비정상이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11시 50분쯤 되면 밥 먹고 헤어지는데 그 당청 간에 여당이 그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식사 전에 헤어져서 나와서 뭐 삼성동 수제비집 가겠습니까? 이렇다 하면 결국은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봉합하는 모습은 보였지만은 갈 길은 멀고요. 진정한 봉합은 같은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마음속에서부터 서로 같이 해야 네. 되는 거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뭐 여러 평가는 어쨌든 그동안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임 그 의미는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하나가 대사면 부분입니다. 네. 여권 지도부들이 사실은 통 큰 사면을 해달라 이렇게 좀 분위기를 띄우고 있고 또 그 건의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대상과 뭐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면 문제가 전국에 좀 중요한 어젠다로 부상했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과정에서 사면권 남용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좀 청와대에서 그런 언급을 통해서 또 지금 새로 임명된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통해 가지고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표 대표가 통큰 대대 사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국민 통합, 더 크게는 국가 발전 이 세 가지 화두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기업 총수들 몇 명이 예를 들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현 씨는 집행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게 나와서 지금 과감한 투자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건의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일부 정치인들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을 보더라 노무현 정권 때는 강구먼하고 안희정 씨 이렇게 봐주기 사면한 측면이 있고 이명박 정권 때는 천신일이 또 최시중 씨 사면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은 공감대는 경제인들은 좀 플러스 우리 좀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통령도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좀 여론에 던졌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치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성완종 게이트 때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성완종 게이트에서 성완종 씨가 특별 사면을 2번 안 받았으면 이런 엄청난 부패 사건이 없을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경제인은 좀 하는 것도 괜찮다. 단지 국민들이 공감하는 선에서 이 사람을 풀어줬을 때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어느 가시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낼 것이냐. 그래서 일부에서 학자들은 조건부 사면을 하자. 한 6개월 보고 정말 잘할 것 같으면 풀어주자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이거는 중요한 문제고요. 남용이 아니라는 적절한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경제 상황 그리고 민생 사범들은 과감하게 네. 푸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유평권 의원님, 사실 근데 민주당,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 재벌 총수 몇 명 풀어준다고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느냐, 투자가 늘어나느냐, 이게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재벌의 구조는 오너 중심적이기 때문에 오너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죠. 오너가 여기다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너가 감옥 안에 있는 거하고 밖에 나와 있는 거하고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 풀리는 것이 과연 투자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을 결정을 오너가 못해서 안 풀리냐 이건 아닌 것이죠. 예. 투자라는 것은 지금 기업 과거 뭐 70년대 같은 경우는 왕 회장이 투자해, 응? 여기 가, 네. 예를 들면은 중동 가, 뭐 건설해 이렇게 됐으면 하는 논리가 있었지만 현재 우리의 뭐 경제 논리라든가 경제적 구조가 그런 상황이 훨씬 더 지나쳐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또 경제 환경에 의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수익률이라든가 이익률을 따라서 네.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 어떤 오너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업이 투자를 못한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하여튼 그 신임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선물을 갖다 바친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 말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과거에 그런 얘기도 했었고 송환정 사면 사건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 대재벌의 회장들을 사면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거예요. 예. 근데 청와대 가는데 뭐 선물은 가져가야 되니까 네, 대통령께서 사면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당에서 이런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라고 선물을 갖다 바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부분들이 네. 궁합이 맞는 거고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재벌의 로비와 압력이 상당히 여당 정치권에 가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실제로 통합을 하고 싶으면은 지금 여러 가지 사면에 있어서도 생계형 범죄 사건으로 들어가 있는 많은 국민들이라든가 이렇게 힘들게 먹고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뭐 절도 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면 행위가 더 중요한 것이지 재벌 몇 물론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그런 부분들 과연 통합에 무슨 영향을 미칠 건가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황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여당이 이런 일에 총대 메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성완종 씨 사건 때 비판했던 부분과 지금 그리고 또 그때 대통령이 적어도 이 사면이 석연치 않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건이 오늘 경제인에 대해서 대규모 사면을 해달라 할 때 그럼 그때와 지금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환경과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인에 대해서 대규모 사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예. 왜냐하면 이 박근혜 정부의 초창기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나중에 이제 초이노믹스 경제 이제 살리기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정책이 그렇게 바뀌어 가는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혼란하거든요. 예. 친절하게 국민들 앞에 정책 변화를 설명을 할 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인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자기 회사 돈을 가지고 배임횡령 탈세 외환관리법 위반 맨날 전통적인 경제인 범죄는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범주를 넘었었어요. 대기업 뭐 회장, 재벌 회장급쯤 되는 사람들이 회사채 CP라고 부르는 거. 네. 기업은 이런 거를 막 발행하고 심지어 주가 조작까지도 단행했으면 이게 경제인입니까? 금융사범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피해 본 사람들이 수만 명의 피해 규모가 몇천억 1조쯤 되는데 이 사람들도 경제인의 범주에 넣어서 같이 사면해달라 이렇게 말은 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오늘 경제인 사면을 갖다가 대통령께 요청을 했으면 그 경제인의 범주에 드는 사람은 어떤 경제인이냐. 네. 솔직히 아까 제가 말한 주가 조작을 하거나 저 회사가 곧 부도날 줄 알면서 휴지 조각과 다름없는 기업음이나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사람은요. 이건 경제인이 아니라 악질 금융사범이죠. 네. 이런 사람은 평생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도 좀 구별을 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특별공직가중처벌법 혐의로 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선고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일반 정치범이라든가 예를 들면 진짜 경제범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여당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여당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대통령 오다라든가 청와대 오다에 의해서 여태까지 여당이 하는 거는 이러한 문제, 국민의 민심 문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 국민의 불균형 문제 이런 부분들을 여당이 실제로 건의를 하고 안 되면 또 간첩시키기도 하고 예. 대통령한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야당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 운영이 좀 더 균형되게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당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를
새누리당의 당원들이 뽑아준 거거든요. 당청 간의 수평적인 걸 하라. 그것이 흐름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누굽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사건을 빼낸 다음에 상당히 이렇게 극하게 대통령 충성을 뭐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단기적으로 해도 충성 서약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예. 과연 진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김무성 개인 정치인의 어떤 대권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단기적 충성성을 보이는 것이냐 이런 점들은 우리가 국민들이 아마 저는 동감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인의 눈에서 우리가 평론가의 눈에서 대학 교수의 눈으로 지금 이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또 안보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권이 단합해서 이런 난제를 풀고 야당도 발목을 많이 잡았잖아요. 그동안에.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시켜달라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세월호 특별법이다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권이라도 찰떡궁합으로 단합해서 끌고 가고 야권도 협조하면서 같이 맞물려 가야지 경제 사는 거지 여권만 잘못한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이 오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별도로 만나서 20여 분간 환담을 나눴습니다. 매우 예우를 하는 그런 제스처인데 형식인데 김무성 대표가 내놓은 얘기는 밝힐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과 주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 황 소장님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총선? 예, 제가 볼 때는 오늘 김무성 대표가 만약에 독대를 하지 않고 나왔더라면 예. 앞으로 당에서 그 리더십 발휘가 문제가 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측에서 아마 독대를 강하게 요구를 했을 걸로 보이고 또 청와대도 어차피 지금 이제 뭐 국회법 개정안 문제나 유승민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 또 뭐 여건이 1시간 만에 61개 법안을 처리하는 성의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쯤은 또 풀었다 놨다 해야지 항상 대통령이 이렇게 조기만 해가지고 그것도 대통령이 상당히 또 속이 좁다 이렇게 비판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김무성 대표와의 독대를 통해서 이 독대라는 게 뭔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같이 우우 갔는데 솔직히 말 다른 사람은 좀 나가 있으라면 나간 사람들은 좀 기분이 나쁘겠죠. 네. 그러면 뭔가 하면 나는 당신하고의 항상 내밀한 독대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것 자체로도 힘을 실어 일종 정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권 안에서 어쨌든 당분간 김무성 대표가 먼저 예를 들어서 뭐 도발을 한다.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당분간 화기애애하게 간다. 뭐 속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새누리당 전체 의원들이나 지도부 또 이 보수층의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것이 이제 두 분에게 각자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얘기하셨을까요? 저는요, 뭐 이 공천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했던 오픈 프라이머리에 관한 문제, 또 대통령이 지금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뭐 노동 개혁 같은 금융 교육 같은 남아 있는 4대 개혁에 관한 문제와 24개 국정 과제, 또 더 나아가서 향후에 뭐 이 본인 자기 임기가 이제 이 총선 때까지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런 건 잘 관리하고 뭐 남은 부분에 향후 뭐 어떤 대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에서 이렇게 뜻을 모아서 순리대로 가겠다. 이러면서 그간에 대통령이 불편하게 할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 저는 개업 문제에 대해서 뭐 김무성 대표 측에서 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과 가장 예민하게 부딪힌 부분들이 이 개업 문제였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하고 난 이틀 뒤에 또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여야의 상당수의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는 개헌해야 될 때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대통령은 민생이나 경제 활성화가 집중돼야 될 때지 지금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 개헌 문제는 대통령의 레임덕 문제하고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문제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좀 이야기를 짚고 김무성 대표 본인의 생각이 이런데 오해가 좀 있었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개헌?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안 갔을 것 같고요. 저는 일종의 이제 저게 상징 정치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무성 대표한테 힘을 좀 실어줘야죠. 잘하자고 하는 자리에서. 아마 이걸 겁니다. 지금 5개월 만에 만난 거 이거 비정상이에요. 3개월이에요. 3개월. 자, 남미 가기 전에 지도부는 5개월, 단독 회동은 3개월. 남미 순방 전에. 사실은 이게 비정상 아닙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야 되는 자리인데 이제 유승민 사태 파동의 그런 오해할 만한 부분을 아마 김 대표가 설명을 했을 거고 박근혜 대통령과 소원한 부분을 푸는 자리였다. 개인적으로 20분이라는 시간 뭐 몇 마디 하면 금방 갑니다.
무슨 개헌 문제까지 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헌 문제가 잘하자. 제일 섭섭하실 겁니다. 앞으로 잘하자. 그래서 다짐의 자리였다고 봅니다, 저는. 저 생각에는 이제 그 유승민 원내 대표 사퇴권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면서 국정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보여서 메르스 사태라든가 국회하고의 협력적 관계로서 국정 운영을 풀어나간다기보다도 내 스타일도 내가 풀겠다.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진짜 여당 원내대표를 쫓아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못을 박은 것인데 예. 문제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낼 때도 그랬지만 상당히 어정쩡한 스텝을 그때도 취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정쩡한 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 총선 때 나름대로 공천권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퇴임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분명히 요구할 것이고요. 오늘 그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네. 분명히 그건 친박 정치인들을 앞세워서 퇴임 이후에 공천권 그러니까 친박계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돼야 퇴임 이후가 안전이 보장되거든요. 근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대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김무성 계보라든가 비주류들을 많이 공천을 줘서 당선시키는 것이 대권에 다가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두 부분이 항상 마찰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 우리 이명박 정권 때 봐요. 그때 뭐냐면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정권이라고 해서 차별성을 가져가면서 대권에 예를 들면 성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현 박근혜 정부하고 차별성을 김무성 대표가 가져가야 될 거예요. 아마 그건 총선 때부터 가져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차별성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가져갔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네.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차별성을 안 가져가면 자기 총선 가도와 대권 가도에 큰 문제점이 생긴다. 이러한 딜레마에 지금 김무성 대표가 아무리 저는 제 생각에는 몇 개월 뒤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연 줄타기 수법으로 또 그걸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면 승부를 할 것인지 이러한 여권 내부의 권력 쟁투 문제 네. 박근혜 정권 대통령과 균형점으로 가져갈 것인지 여러 가지 관점 포인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차별화로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사실 이제는 뭐 여권 내의 화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조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당과 지도부의 회동도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단독 회동에서도 뭐 좀 그런 얘기 좀 오갔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이야기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 없었을 두 사람 것이다. 간의 신뢰 회복에 관한 문제. 저는 아까 개헌 이야기하니까 웃으시는데 개헌 때문에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 뭐 신뢰가 돈독했던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 예를 들어서 여당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정도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야당이 진행되는 양상이 야당의 그 분열 형태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현재 시점에서 야당 지도부와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 보고 자리를 뭐 주선해자 삼자 만나자. 그렇겠죠. 이런 것은 극히 형식이라면. 의례적인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통령이 매달 여당 지도부만 하고 만나고 야당은 상대도 안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굉장히 의례적인 부분이지 현재 야권 내부의 상황으로 보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만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야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비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통령이 당분간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섣불리 만나기가 매우 조심스럽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의회 정치라는 것이 국가 수반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관행이 있는 거지. 지금 추경예산 편성하고 또 사학연금 개혁 문제 끌고 가려면 안 만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그걸 해주고 원효필 원내대표가 잘 해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대통령은 힘을 보태야죠. 당연히 만나야 돼. 물론 야권이 분열되어서 문재인 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야권이 지금 뭐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나긴 쉽지 않겠지만 논리적으로는 자주 만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했던 것만큼 틀림없는데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가 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 볼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정책위원으로 인사드리러 왔을 때는 대통령이 선거운동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코피를 얘기했는데요.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그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코피를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자기 선거운동 할 때도 코피를 안 흘렸는데 박 대통령 선거운동 때 코피를 흘렸다. 이번에 또 한 번 흘리겠다. 말 그대로 쌍코피 얘기를 했는데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의 변신이 또 정가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유평관님?
오늘 뭐 여러 곳에서 그런 지적을 했죠. 과거에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할 때는 증세하고 복지 문제에 대해서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을 전향적으로 따르다가 오늘은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은 왜 바꿨느냐. 정치인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 국민 삶의 질에 대한 문제, 분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 철학을 바꾼다는 것은 그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원유철 원내대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물론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야당과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것은 가을에 뭐 국정감사도 있고요, 정기국회도 있고, 예결산 문제도 있고, 그걸 어떻게 끌어내느냐라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근데 그 흐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흐름을 무시하게 되면 국회는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야당이 예를 들면 밖에 나가게 되고, 예를 들면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게 되고, 청와대와 야당이 대립하게 되면 국정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이 여당의 원내대표 할 일은 무엇이냐? 야당을 어떻게 하든지 국회 내 끌어내서 그 갈등과 대립을 조금이라도 하여튼 해소하면서 양보와 타협과 이런 협상을 통해서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과연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걸 하려면은 과거 유승민 원내대표가 했던 여러 가지의 전향적인 방식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채용할 경우에 또 청와대와 대립하고 그럼 대통령이 또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를 들면 오다가 내려오고 이럴 경우에 과연 여당의 국회 수장인 원내대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냐. 자기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정근 원내대표가 받아줄 것이냐.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계산을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청와대에 가서는 웃었습니다만 그런 복잡한 셈법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야당과의 협상에서도 코피를 흘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황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코피는 저기 야당과 협상하거나 또 야권과 뭐 싸우다가 흘려야지. 네. 맨날 같은 집에서 서로 들고 받아가지고 코피를 흘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코피 이야기 의미심장하다고 보고요. 지금 원유철 대표의 무슨 어떤 정치 경제 철학이 정치인이라는 것은 이 철학이라는 것이 뭐 따로 있습니까? 우리 교과서적인 철학이 아니라 그때그때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갈대처럼 움직이는 것이 정치인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원유철 원내대표만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권이 지금 거대한 토네이도 같은 태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데 여권의 그 원내대표가 야당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 어느 순간에 자기가 상대해야 될 야당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지만은 그게 야당이 하나일 때 같은 날 오픈 프라이머리가 가능하지 야당이 2개, 3개가 되면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런 정도로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현재 여권으로서는 야당을 갖다가 어떻게 잘 설득하고 화합하고 통합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저는 원론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 야권이 내부의 변화에 대해서 여권이 어떻게 그 부분을 갖다가 잘 네. 정리해 가느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건이다. 예, 원내대표가 아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께서 코피론을 이야기한 거는 뭐 그렇게 거기에 큰 의미들을 두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단순히 그분이 이제 친이계 쪽에 계시다가 최근에는 중립지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나름대로 충성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고요. 원유철 원내대표 저하고 학교 동기고 같이 학교 다녔습니다만 젊은 나이에 정말 관원도 좋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뚝심도 있어요. 철학도 있어요. 왜 정치 철학이 없습니까, 저분이? 그러나 아직까지 그게 안 보이고 지금 비춰지지 않아요. 좀 지켜보면 네.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네네. 원내 활동에서 뭔가 보여줄 거다. 그럼요. 사실 우리 황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권의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탈당을 선언하면서 비노진영, 친노진영이 딴살림 차리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평권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아마 분당 부분들은 그런 구조로 가는 것 같죠. 이제 박준영 전 지사가 탈당하고 연쇄적으로 호남 쪽에 연고가 있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탈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탈당을 조금 서두르다는 느낌이 드는 건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신정치민주연합의 그 혁신위원회가 활동들을 상당히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들이 예를 들면 뭐 상무위원회 통과했지만 중앙위원회 통과하고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면 신정치민주연합의 하나의 중요한 흐름으로 대세가 되면은 이쪽에서의 탈당과 분당 또 천정배 신당 자체가 흐름을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그것이겠죠. 뭐 한 두 가지가 예를 들면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어느 정당이 예를 신당이 만들어지든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예. 제대로 된 야당의 대안과 내용과 비전을 제시하느냐 이 문제죠. 국민들에게 진짜 희망을 주는 그리고 과거와 같은 뭐
뭐 민주 반민주 이러한 셈법에 의해서 구분에 의해서 뭐 투쟁하고 거래 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사회의 대한 세력으로서의 새로운 야당상을 어떻게 인물과 특히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물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호남 여론입니다. 저는 호남 여론은 거기에 따라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분열의 정당이 아니라 통합의 정당으로 나가느냐, 내년 총선에서 어떤 표를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두 가지의 어떤 그 포인트에 의해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이라든가 신당 사태,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실 또 새롭게 재구성해서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8, 9월 늦어도 8, 9월에는 어느 정도의 가락이 잡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상곤 혁신위 활동이 아마 9월에 종료되죠. 9월에 되면 뭐 많은 태풍이 일어날 그 전에도 이미 오늘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탈당하면서 많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요. 그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두 가지 이유는 국민과 국가보다는 개파 이득을 우선하는 정치 안 된다. 그다음에 집권 세력이 실정해도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에 실패하고 있다.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지금 김상곤 혁신위에서 당원 소환제, 최고위원 폐지, 사무총장을 없애고 본부장 제도를 도입하니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삼선 이상의 그런 새정치연합 의원들 중진회의 간담회에서 다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대통령의 잔당 그 잔류 패권 세력들하고 호남 세력들하고 지금 나눠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계속 이전 투구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국민들한테도. 그래서 아까 우리 유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야당으로서의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하느냐. 지금 이런 모습 가지고는 앞으로 8, 9월에 혁신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많은 공감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다 보는 거죠. 친노계가 잔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류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좀 실질적인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창당이나 탈당의 명분이 있어야 될 거다. 그래서 뭐 창당이나 탈당의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소속 연대는데도 신당은 못 만들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인적 혁신이 있어야 될 거다. 새로 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어야지. 뭐 옛날 지금 새정치연합에 있던 사람이 그대로 가서 탈당만 해서 그쪽을 가면 그게 무슨 인적 혁신이냐. 또 지금 새정연의 혁신위가 제대로 개혁하는 명분을, 혁신하는 명분을 갖추지 못할 때 또 그것이 어떤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봤을 때 지금 현재 전남이나 전북에 뭐 지역별, 지구당별로 각 1000명씩에서 11,000명, 또 전북에는 5,000명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묻지마식으로 지지도가 상당히 더 높아요. 새정연보다. 아직 실체도 만들어지지도 않고 거니까. 실체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은 결국은 호남의 대중들의 정서가 결국은 새정치연합의 지도부가 친노에 장악되어 있고 그 친노는 뭐 지역적으로든 뭐 어떤 야당의 정통적인 맥락이나 가치 측면으로든 어쨌든 호남 정서에서 크게 멀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렇게 서로 분당이 되는 과정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흐름이 있을 거냐? 저는 손학규 전 대표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이분이 있다. 움직인다면 총선 전에 움직여야지 총선 후에는 움직일 여지가 별로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형태로든 손학규 전 대표가 하는 재단, 한반도 뭐 재단입니까? 주변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슬슬 가동도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남은 그 핵심적인 키맨은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박주선 의원이라고 봅니다. 박주선 의원은 지난번 2012년 선거에서 선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고도 무죄로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무소속으로 한동안에 있다가 당시 민주당에 입당을 했지만은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찬밥 대우를 많이 받았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호남 정서상의 상징적 위치에 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박주선 의원이 만약에 이 전체 판의 변화를 주도한다 그러면 만약에 박준영 전 지사의 박주선 의원까지 가세하고 그럼 제가 봤을 때 천정배 의원 독단적으로 당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지금 몇 갈래, 너댓 갈래에 있는 이런 창당 흐름들이 결국은 정동영 의원까지 전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하나의 흐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각자 도생을 하다가 해처모여를 할 것이다. 그냥 정치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래저래 흩어져서 가지는 않을 거다.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친노 진영만 빼고
나머지 현재 구동교 동계나 호남의 정서를 상징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당을 만드는 그렇습니다. 이런 1대1 구도로 갈 거라고 봅니다. 야권 지지자층들은 현재는 그렇게 바라볼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요. 과연 친노 세력과 그러니까 야당의 주류 세력인 친노 예. 세력과 비주류 세력이 정말 그렇게 합치지 못할 거예요. 갈라져야 되느냐. 지금 갈라진다는 것은 정서적인 분열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무슨 뭐 예를 들면 정책 방향이라든가 뭐 추구하는 이념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서적인 부분들이면 못하겠다. 이거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데 그런 부분들이 그 분당을 할 만큼 진짜 강력한 것이냐. 명분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 지지자층들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좀 실망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 무엇이 중요하면 그럼 친노 세력이라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시작했고 했던 세력과 현재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했던 세력 또 기타 다른 세력들이 네. 공통 분모가 없느냐. 그리고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통합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짜 야권의 리더는 없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통합된 리더십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지금 돌아가는 판대로 분당이라든가 분열할 수밖에 없겠죠. 차찬 속에 태풍이 문재인 불고. 대표가 예를 들면 과감한 희생을 한다든가 과감한 자기가 버릴 것 속지 버린다든가 어느 다른 정치인이 그런 걸 버려서 나름대로의 버림으로써 얻는 이런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보인다 그러면 저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자의 지금의 현재 계파라든가 주류 비주류에서 그런 부분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더 고집하고 쥐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정말 이런 호남 신당 문제라든가 분열과 어떤 분당 이런 부분들은 갈수록 어떤 그 추진력이 발휘하지 않을까. 미풍이 그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아까 말씀한 지역 패권구도 또 지역당이 또 생기고 뭐 포장은 전국정당으로 오면서 정책의 차이도 없고 지역 정서에 기대서 내년 공천 치르려고 공천 받고 선거하려고 이런 야합의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아쉬운 거는 왜 대한민국 야당의 역사에는 토니 블레어 같은 그런 리더가 안 나오냐 이겁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읽고 그걸 국민들이 정서를 움직이면서 인재들을 모으고 말이죠. 그런 동력을 만들어서 야권이 건전하게 자리를 잡아야지 여권도 동달아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동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이죠. 친노 세력에 대해서 호남에 기반을 둔 동교동계 세력들 예. 내년에 공천이 안 될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는 이런 모습들 가지고 야권 새로 재편한다면 누가 동감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좀 틀을 크게 갖고 가서 정말로 지역주의를 떠나서 새로운 야권의 모습으로 갈 때 한국 정치도 비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일부에서 약간은 좀 논의해서 약간 비켜가 있는 논의이긴 한 것 같은데 현재의 양당 구조가 고착고된 상황에서는 어떤 계파주의의 어떤 정치 구조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그 야당도 네. 색깔이 다른 두 가지 야당, 즉 그 과거에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안 그러면 올해 전통 야당을 해온 구민주당 DJ를 예. 따르는 그룹과 그 다음에 이제 8, 90년대 이후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제야 운동권 이른바 친노 486. 진영이 네. 결합돼 있는. 솔직히 말하면 뭐 친노냐 DJ냐지 그런 어떤 서로 간에 살아온 방식이 좀 다른 세력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권에서도 보면 YS 전 대통령이 이제 민자당을 만들 때 이후에 있었던 세력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세력은 거기가 가까웠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도 이렇게 네. 지지하는 세력, 친박 세력 이런 부분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면에서 서로 간의 어떤 적대성 내지는 이 융합되지 못하는 어떤 뭐 이념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이런 부분이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지금 정치개혁 특위가 가동이 되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선거구 편차, 인구 편차 헌재가 이야기한 1대2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 중대 선거군제로 그렇습니다. 간다면 소선거 문제. 이제 다당제화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야권이 먼저 지금 분화가 될 것 같은데 야권이 분화가 되면 그 야권의 분화가 마찬가지로 여권에도 분화될 수 있는 예. 구실과 명분을 주는 겁니다. 뭐 흔히 야권은 분화돼도 여권은 보수는 절대로 갈라지지 않는다는데 지금 뭐 지금 이 새누리당 안에도 같은 당을 하지만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섞이지 못하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수순은 한 9월 달경에 지금 야권 내부의 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야권의 분화가 결국은 여권에도 이렇게 이 예. 촉매 작용을 해서 내년 총선에
최소 야당 2개 이상, 여당 2개 이렇게 해서 다당제 선거로서 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지금 뭐 다당제 하다가 또 지금 양당제 체제로 뭐 정의당이 있습니다만 무소속 소수고요. 그래서 지금 대결의 정치, 갈등의 정치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뭐 숱하게 지난 수십 년간 논의를 해왔고 또 이제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 왜 만들어졌어요? 바로 그런 갈등과 투쟁의 정치, 물리적 싸움을 방지하자고 만들어. 이게 또 족쇄가 돼가지고 다수결의 원칙이 훼손되는 민주주의의 그런 결핍 현상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소선구제를 구소에다가 이런 대결의 정치, 지역주의 타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정치학자의 소신은 내년부터라도 가능하면 빨리 좀 여야가 협상을 해가지고 중대 선거구제들 가고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제 아니면은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좀 도입해서 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또 유능한 정치 신인들도 길러내야죠. 정치 기득권자들 맨날 과거에 구습에 젖어가지고 그런 정치 가지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꾼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젊은 정치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좀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구도를 만드는 정치 개혁 협상을 빨리 만들, 선거구 제도도 고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네. 우리 좀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여야 모두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떤 모습인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